반갑습니다. 네, 재무관리 가르침을 지한송에게 삽니다. 오늘 심화반 이제 시작하는데요. 몇 가지 좀 안내사항 드리고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할게요. 일단은 심화 재무관리에 한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심화반 전체를 우리가 어떻게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일단 우선 좀 양해 말씀 드릴게 지금 요 교재 가지고 할 건데 누가 요청에 의해서 이거 스프링으로 했어요.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그거는 누군지 말 못할게요. 원래 그냥 책 형식으로 하려다가 스프링이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다 스프링으로 했는데 어쨌든 뭐 보기는 더 편할 건데 근데 그 뭐 프린트하는 과정에서 조금 인식이 안 된 그런 것들이 조금 있어요. 그거를 제가 일일이 다 하나씩 좀 드릴 거예요. 이거를 다시 뭐 재본해가지고 하기는 좀 시간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그거 양해 말씀드리는데 뭐 크게 공부하는 데는 무리는 없지만 그래도 분수꼴이 지금 표시가 잘 안 돼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안타깝네요. 저도 분수꼴이 좀 표시가 잘 안 돼 있어가지고 할 때마다 제가 언급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우리는 일단은 2차 기출이에요. 2차 기출을 풀 텐데 2차 기출에서 요거를 다 풀면 좋겠지만 아마 다는 못 풀 거예요. 한 80에서 90% 풀 거예요. 그 정도 푼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반 다른 그 재무관리 연습책이라든지 보시면 기출문제라고 넣고 기출문제 써놓고 옆에다가 수정, 뭐 기출문제 수정 이렇게 해놨었어요. 그 수정이라고 쓴 문제들의 그 이유는 왜 그렇게 수정이라고 옆에 썼냐면 일단은 재무관리 2차 기출의 문제들이 좀 복합적인 문제가 좀 있거든요. 복합적인 문제. 예를 들어서 복합적인 문제라는 것은 뭐 CAPM도 있고 파생도 있고 같이 나오는 문제. 그거를 분리를 하면서 CAPM 문제는 CAPM 챕터에 그 다음에 파생 문제는 파생 챕터에 이렇게 나눠 놓으면서 수정이라고 쓴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수정이라고 왜 썼냐면 이게 문제가 애매하다는 거예요. 저자의 입장에서 볼 때. 문제가 애매해서 학생들한테 좀 더 명확하게 문제를 재구성하기 위해서 수정을 해놓고 문제를 다시 쓴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 편하게 읽으라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일부러 그냥 기출문제 통으로 갖다 놓고 그거를 풀었어요. 왜냐하면 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단은 기출문제가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를 명확하게 익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익혀야 될 거는 교수님들이 문제 출제를 할 때는요. 교수님들만의 생각이 있거든요. 사실은. 교수님들만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근데 명확하게 깨끗하게 문제가 출제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사람마다 이견이 다 다르고 해석이 다 달라요. 그런 연습을 좀 하시라고 제가 일부러 그냥 뭐 수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기출문제를 넣어놨고 여러분들이 그거를 해석하는 연습을 좀 하시라고.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저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교수님의 의도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찾아내라고 제가 일부러 해놨어요. 제가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여러분 의도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2차 얼마 전에 봤잖아요. 특징이 이번 2차 기출의 특징이 교수님이 바뀌었다고 들었어요. 이제 작년 1차부터 교수님이 바뀌어서 들어갔는데 특징이 뭐냐면 그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그게 아주 지엽적인 것에는 안 나왔어요. 우리가 기본반에 배웠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본반을 뭐 스텝 1, 스텝 2 그 다음에 제가 추가 촬영까지 그걸 다 본 사람이라면 그 범위 안에서 나왔습니다. 기본반 범위 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결국은 2차 기출도. 그런데
범위 안에서 나왔지만 어려워요. 이번 2차 기출이 어려워요. 범위 안에 나와서 어려운 이유를 한번 볼까요? 어려운 이유는 문제의 유형이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문제 유형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새로운 문제 유형 교수님들이 머리를 싸매고 한 2주 동안 틀어박혀가지고 문제를 출제한다고 들었거든요. 문제를 싸매고 해가지고 역시나 문제를 싸매고 해가지고 머리를 싸매고 해가지고 문제를 만들어내가지고 이게 기존에 보지 못했던 유형의 문제들이 나왔어요. 하지만 그 개념이라든지 이런 뭐 내용은 우리가 배웠던 내용인데 만약에 정답을 알려드리면 아하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구나 라는 문제의 유형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공부의 습관을 이제 이렇게 들여야 될 것 같아. 평소에 공부의 습관을 뭔가 이 문제 유형을 암기하는 것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게 한 40% 50% 출제되니까. 근데 나머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되냐면 이제 좀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그 생각하는 훈련. 왜 이렇게 되지? 이렇게 변하면 왜 이 가정을 이렇게 풀면 어떻게 되는 거지? 왜 출제자는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을까? 항상 고민하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질문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말은. 질문 많이 하세요. 여러분 기본반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죠? 다 알아요. 알고 하는 거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 다 기본반에 배웠던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리마인드 좀 시킬 거고요. 하지만 너무 쉽게는 안 가르칠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깊이가 있게 가르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좀 단원 간의 연계를 좀 중요시 생각하니까 제가 요 단원을 설명할 때 뭐 파생, 채권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드릴 때가 있을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그래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강의를 좀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심화 재무관리에서 한 가지 조금 하고 싶은 거는 실무 얘기를 좀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굳이 재무관리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사회 현상, 경제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지식을 가져야지 나중에 문제를 풀 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 올해 2차는 재무관리 할애서 올해 2차는 그런 문제가 안 나오는데 작년, 뭐 재작년 뭐 등등 어떤 뭐 경제 시사 상식 이런 걸 좀 알고 있으면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훈련도 좀 같이 해볼까 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뭐 잔소리 더 하자면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잖아요. 잔소리 안 좋아하나? 잔소리 더 하자면 이게 심화반에 들어갔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목표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자, 보겠습니다. 각자마다 지금 그 수준이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나는 완벽해. 라는 사람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번 심화의 목표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정해봐요. 첫 번째, 이게 주요 과목이 있고요. 4과목. 그 다음에 경경상이 있어요. 그렇게 4.3 이러고 봤을 때 이 중에서 뭐 나 여름방학 때 7과목, 요거 심화 때 7과목을 뭐 요것도 그 뭐 심화 학점 과목 이거 뭐 수업 들으면서 나머지 3개도 다 같이 할 거야. 못해요, 여러분. 여러분 기본반 해봐서 알잖아요. 네? 얼마나 그런 게 힘든지. 여러분 여기서 첫 번째 공부 방법이 있어요. 자기는 그래도 핵심 과목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경상을 과감히 포기하고 핵심 과목 4개만 하셔도 돼요. 대신에 이 핵심 과목 4개만 할 때
객관식도 같이 보세요. 이번 심화하면서. 복습을 할 때나 뭐 할 때 이런 전략이 있어요. 굉장히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죠. 이번 1차는 당연히 붙는다고 생각하고 내년 2차 뭐 동차까지 노리는 그런 전략이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하이 리스크예요. 회계사들은 하이 리스크일까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추구할까요? 회계사들은 잘 안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는 그 조금 보완된 방식. 자신은 1차가 일단 우선이다. 1차만 합격해도 돼. 2차 합격 안 해도 돼. 이런 사람 없겠죠. 1차 합격하고 일단 1차부터 합격하자. 유예를 합격하자. 1차부터 합격하자. 그랬을 때 지금 심화 듣는 거 있죠. 이거는 수업 때만 잘 따라오시고 나머지 시간 있죠. 개인 시간 때는 경경상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수업 때만 하고 2차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졸라 어렵네. 뭐 이 정도 느낌만 가지고 그 다음에 경경상에 나머지에 시간을 투자한다. 그런 전략.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세요. 여러분 이제 자신의 실력을 이제 과대평가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자신의 실력을 이제는 객관적으로 딱 바라볼 시점입니다.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이제 좀 더 절충한 이 핵심 과목 4개 중에서 2개만 빡시게 공부하고, 여기서 빡시게 공부한다는 거는 그 객관식도 같이 풀어본다는 의미예요. 같이 풀어본다. 그리고 또 공부하지만 같이 풀어본다는 의미. 그 다음에 나머지 경경상에서 2개 정도 이렇게 한두 개, 2개 이렇게 같이 가지고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욕심 알아요. 항상 첫날은 욕심이 과하죠. 알아요. 다 알아요. 자, 이렇게 페이스 조절 잘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심화반의 목표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심화반의 목표고요.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심화반의 목표는 또 뭔가 있겠죠. 하지만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 자신의 그 레벨 하에서 잘 한번 선택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에 또 하나 또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하죠? 9월 말인가? 시간표가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그래도 저 세법 보고 깜짝 놀랐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재무관리는 그래도 그 실무 얘기도 많이 하고 딴 얘기도 많이 하면서, 물론 그게 여러분들 뭐 우리 놀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이 피해야 되고 살이 되는 그런 얘기니까 그런 것도 잘 들어놓으시면 나중에 다 도움이 되는 얘기니까 그런 것들 잘 들어놓으세요. 책 볼까요? 어떤 식으로 돼 있는지. 예? 여러분 일단은 요거는 2018년 기출문제는 안 넣어놨어요. 2017년 작년도 기출문제까지 넣어놨고요. 2018년 기출문제는 제가 따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공부한 다음에 제가 별도로 드리고 해설도 해드리고 해설지도 나눠드릴 거예요. 이거는 08년도 기출에서 17년도 기출까지 다 모아놓은 기출문제고 제가 해설까지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자, 그리고 차례는 그냥 뭐 간단히 보시고, 그 다음에 4페이지 재무관리 기초 설명 드릴 건데, 제가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부터 쭉 설명 드릴 거예요. 기본적인 개념을 쭉 설명 드릴 테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설명 드릴 때는요, 여러분들이 뭐 필기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뭐 나중에 뭐 수업 끝나고 사진을 찍으시던가, 아니면은 뭐 기본반 때 다 필기돼 있던 건데 그냥 나는 리마인드만 해야지 라는 식으로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뭐 바로 들어갈게요. 뭐 하면서 이것저것 얘기하죠. 그래도 오랜만에 보니까 반갑네요. 그쵸? 오랜만은 아닌 것 같아. 몇 명은. 몇 명 오랜만이 아닌 것 같아. 자, 여러분, 항상
그 재무 상태표부터 시작합니다. 자, 원가에서도 자본 예산 다루죠. 그쵸? 원가에서도 자본 예산 달라요. 재무 관리에서 자본 예산 다뤄요. 근데 원가에서 다루는 자본 예산이랑 재무 관리에서 다루는 자본 예산이랑 여러분 차이 느끼셨어요? 뭐가 차이가 있는지? 이제 여러분 다 배웠으니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뭐 차이가 있을까요? 똑같이 미래의 현금 흐름을 할인해서 NPV 배우잖아요. 원가에서도 NPV 있잖아요. 다 NPV 경제성 평가를 하는데 뭐가 차일까? 여러분 뭐가 차이요? 똑같은 거예요. 원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원가에서 자본예산만 하면은 뭐 재무관리에서 자본예산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번 기억나십니까? 원가에서 ROI가 뭐예요? 투자 수익률이에요. Return on Investment. 투자 수익률. 얘는 투자 금액입니다. 투자 금액. 여기에 뭐 들어갔어요? 수익이 들어가는데 원가 관리에서의 여기 수익은 뭐가 들어갔습니까? 영업이익이 들어갔어요. 영업이익. 원가에서는 투자 수익률이 투자금 대비 영업이익이에요. 재무관리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배워요. ROE, ROA. Return on Equity고요. Return on Asset이에요. 얘는 자기 자본분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얘는 총자산분의 당기순이익이에요. 원가에서는 이렇게 배웠어요. 리턴을. 여기서 똑같은 리턴 온 에쿼티, 리턴 온 에셋, 리턴 온 인베스트먼트예요. 근데 원가에서는 리턴을 영업이익이라고 배우고 재무관리에서는 리턴을 NI라고 배워요. 자, 더 드려요 힌트를. 우리 DOL, DFL, DCL 기억나십니까? 원가 관리에서 DFL 배워요. DCL 배우니까 원가 관리에 대해서는요. DOL만 배워요. 왜? 원가 관리 여기서 명확한 차이가 나오는 거예요. 원가 관리의 관리회계죠. 엄밀히 말하면 관리회계랑 재무관리랑 가장 큰 차이점은 재무관리는요. 부채와 자기자본을 생각합니다. 즉 조달된 자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 생각하고요. 자기자본 비용 생각하는 거예요. 관리회계에서는요. 영업단까지만 생각해요. 딱. 손익분기점도 영업단. 뭐 거기서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원가 관리회계에서 일반적인 관리회계는 딱 영업단까지예요. 그래서 투자 수율도 영업이익까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재무관리에서는요. 이자 비용, 주주가 투자한 돈에 대한 대가, 채권자가 투자 돈에 대한 대가 이런 것들이 곁들여서 우리가 분석을 하기 시작하니까 조달된 자금도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관리 기초를 처음 배울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조달이에요. 조달. 여기 타인자본이라고 부르잖아요. 타인자본. 이건 자기자본이라고 부르고 이 자본부터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로부터 돈을 조달할지 내가 어떤 투자 대상이 있는데 그 투자 대상에다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어떤 재원을 가지고 투자를 할까? 내가 공장을 사려고 하는데 관리회계에서는요. 돈은 이미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이미 마련되어 있고 재무관리에서는요. 그 돈의 재원의 성격을 봅니다. 그것까지 보고 분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관리회계랑 재무관리랑 겹치는 부분이 많으니까 우리가 관리회계를 공부할 때도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재무관리의
일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여러분 원가가 어려워요? 관리가 어려워요? 관리가 더 어렵지 않아요? 공부할 때? 아닌가요? 어쨌든 같이 공부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하지 맙시다. 아씨, 제가 하지 맙시다. 어쨌든 자, 우리가 이제 투자를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무관리는 투자. 회계사가 금융시장에서 일하는 것 같죠? 금융을 위해서 일하는 것 같잖아요. 회계사가. 회계사는 금융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기업을. 회계사는 금융시장도 잘 알아야 되고요. 기업도 잘 알아야 돼요. 기업을 잘 분석해야지 회계사가 유능한 회계사가 되는 거예요. 기업을 잘 분석해야지. 금융시장을 잘 분석하는 것보다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를 잘 분석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더 회계사로서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이런 거 뭔가 여러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돈을 벌고 싶어. 주식을 사야지. 채권 사야지. 메자닌, MPL 등등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 있거든요. 회계사는요. 그런 거 별로 알 필요가 없어요. 회계사는요. 그 기업의 이해관계자들, 주주와 채권자들한테 기업이 원활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포트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계사에 대해서 해야 될 일은 제조업은 어떤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떤 원가 구조를 가지고 있고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뭐 IT, 조선업, 건설업 등등 어떤 산업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회계사는요. 근데 나중에 더 나아가서 투자 쪽, 금융상품, 금융시장 쪽으로 더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뭐 헤지펀드 매니저가 된다든지, 자산관리 운용사의, 뭐 PB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된다든지 할 때는 좀 더 금융시장을 알아야 되겠지만 회계사의 1차적인 목표는 기업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업의 성격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회계나 원가에서 상기업하고 제조기업만 다루고 있죠. 회계에서는 재무회계에서는 상기업, 원가에서는 제조기업을 다루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 상기업과 제조기업은 있어요? 엄청 많죠. 여러분 이제 바이오도 있고요. 요즘 뜨는 핫한 바이오주 이런 것도 알아야 돼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은행권, 보험회사 완전 재무제표가 확 싹 다르거든요. 달라요. 아주 달라요. 재무제표 보면서 그런 것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자꾸 이야기가 딴 데로 새요. 어쨌든 다 피해야 되고 살해야 된다니까요. 얘네들을 가지고 조달했잖아요. 뭘로 조달했듯이. 조달했어. 그 다음에 사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자산이라고 하죠. 요거를. 자산을 사죠. 그 기업의 고유한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산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공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는 보통 제조업을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제조업 국가잖아요. 그 영업에 필요한 공장, 뭐 기계 이런 것들을 사는 거죠. 사서 그 공장과 기계로부터 발생이 되는 현금 흐름을 우리는 구할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FCF, 잉여현금이라고 그랬죠. 잉여현금을 구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자산을 사는 거죠. 자, 이쪽은 우리가 이 자산을 사는 거 있죠? 이쪽을 실물 투자시장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달하는 거 있죠? 타인 자본하고 자기 자본 이걸로 조달을 하는데 여기를 그 조달 시장을 금융시장이라고 부를 거예요. 타인 자본
기업의 입장에서 타인 자본이에요. 조달한 돈이죠. 근데 조달한 돈, 그럼 누군가는 투자를 했을 거 아니에요. 투자자, 타인 자본에 투자한 투자자를 채권자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자기 자본에 투자한 투자자를 주주라고 부르죠. 그쵸? 자, 나 타인 자본으로 조달했어요. 그 다음에 채권자한테 돈을 줄 거야.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를 줄 거 아니에요. 이자 비용이죠, 이자 비용. 그거를 좀 더 유식한 말로 타인 자본 비용이라 부르죠. 안 쓸 거예요, 타인 자본 비용. 근데 타인 자본 비용, 자본 비용이라는 용어는요, 누구 입장이냐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기업의 입장에서. 자본 비용이라는 용어는 기업 입장이에요. 그러면 이 투자자 입장에서 타인 자본 비용은 혹은 자기 자본 비용은 또 어떻게 불리는지. 채권자 입장에서 타인 자본 비용은 채권에 대한 요구 수익률이에요. 투자 수익률. 주주 입장에서 자기 자본 비용은 뭐라고 불러요? 주주의 요구 수익률. 투자 수익률.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여기서 선생님 아까 ROI 투자 수익률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자, ROE 여기서 투자 수익률의 투자는 기업이 요 자산에 투자했을 때의 수익률이에요. 그때는. 헷갈리지 마세요. 자, 채권자 주주가 투자해가지고 벌어들인 수익률들이 있을 거고요. 기업도 이 자산이라는 거, 영업자산에 투자해서 벌어들이는 수익률이 있을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기업 입장인지 아니면은 투자자 입장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여러분. 됐죠? 좀 더 나가서 이 타인자본 부채 있죠, 부채. 부채. 이 부채를 한번 좀 뜯어볼게요. 이 부채를. 여러분 부채에 뭐가 있어요? 매입 채무, 뭐 미지급금, 그 다음에 차입금, 사채 등등 있죠. 여기 매입 채무 적어볼까요? 매입 채무. 가장 대표적인 부채죠. 그 다음에 미지급금도 적어볼까요? 그 다음에 단기 차입금? 차입금. 장단기 차입금이에요. 장단기 차입금. 그 다음에 사채. 사채. 여기 네 가지, 크게 네 가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라고 했을 때 조달금은요. 이 넷 중에 뭐예요? 차입금하고 사채죠. 그렇죠? 사실 얘네들은 매입채무나 미지급금은 조달한 돈에 대한 대가로 조달한 돈에 대한 부채가 아니에요. 얘는 영업활동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부채예요. 재무관리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실무에 가시면요. 무조건 구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왜? 이자 비용. 매입 채무에서 이자 비용 발생해요? 안 해요. 안 해. 미지급금 안 해. 요 두 개만 이자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이거를 interest bearing debt 해가지고 IBD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자부 발생 부채라는 거예요. 이자부 발생 부채. 이자가 발생할 부채. 실무에 가시면은 야, IBD 얼마야? 그 기업 IBD 얼마야? 막 이래요. 그럼 여러분 멍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IBD? IBD. Interest bearing debt이거든요. 그러면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만 빨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IBD 얼마야 하는데 부채 전체 금액 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I'm 바보 똥구멍. 미안해요. 그런 거 되는 거예요, 여러분. IBD. interest bearing. 이자부 발생 부채. 아시겠죠? 어쨌든 우리는 얘를 중요시 생각한다.
그래서요, 우리가 재무에게서 배웠던 재무상태표 있죠. 이렇게 나타내는 재무상태표. 재무관리에서의 재무상태표는 조금은 달라요. 좀 변경을 해요. 어떤 식으로 변경을 하냐면 이 타인 자본을 이렇게 나눠놨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도 자산을 한번 볼까요? 자산을 뭐 매출채권 같은 거, 뭐 재고자산, 그 다음에 뭐 현금도 있을 건데 현금을 일단 생략하고 비유동자산, 이렇게 크게 분류를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자본, 자기 자본이죠. 재무관리에서는 얘를 좀 어떤 식으로 많이 표현을 하냐면 얘랑 묶어요. 유동자산이잖아요. 유동부채잖아요. 이걸 묶어서 뭐라고 표시해요, 우리? 아는 거죠? 순운전자본. 순운전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개념을 순운전자본이라고 하잖아요. 순운전자본을 그냥 여기다가 순액으로 넣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자가 발생하는 이자부 IBD라고 쓸까요? 이제 우리 유식하게 실무 가면 IBD 많이 그럽니다. 뭐 감사본부는 안 그러겠죠. 파스본부라든지 딜본부나 이런 데는 많이 쓰겠죠. 어쨌든 순운전자본, 그 다음에 비유동자산, 그 다음에 자기자본. 이게 우리가 말하는 타인자본이에요. 아시겠죠? 뭐 이렇게 쓰기도 하니까 잘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여기를 다시 돌아와서 자, 채권자 주주가 투자를 했어요. 자, 이제 기업의 입장입니다. 기업의 입장에서 나는 어떤 자산에 투자하기 위해서 돈을 조달했어요. 돈을 조달한 다음에 자산을 샀습니다. 이 자산을 사는 행위 자체 있죠? 자산을 구입하는 행위. 이거를 유식한 말로 운용이라고 그래요. 운용. 그래서 운용을 영어로 operating 막 이러잖아요. 운용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이 자산으로부터 발생되는 현금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그걸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FCF라고 부른다. 영업자산입니다. 영업자산.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뭘 살까요? 자산. 배 같은 걸 사겠죠. 배 같은, 뭐 여러 가지 배, 공장,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 제가 요즘에 풍력발전소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그 풍력회사가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나네요. 내가 예전에 갔던 회사인데, 세 글자였는데. 어쨌든, 여러분, 제가 나갔던 풍력발전 회사가 있었어요. 그 회사는 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자산들도 있었겠죠. 근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지? 바람개 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거기, 해안가 가면은, 요렇게, 가서. 꽃 아니에요. 이거 있죠. 이거 뭐라 부르죠? 풍력발전 기계 뭐 있잖아요. 어쨌든. 거기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풍력발전 회사가 요거 다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이 선풍기 이거 다 만들지 않아요. 요거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요.
프로펠러 만드는 회사 따로 있고요. 엔진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엔진. 여기 있어요, 여기. 예, 얘가 돌리는 거잖아요. 엔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다 따로 있어요. 어느 게 가장 어려울까요? 만드는 게. 이게 가장 어렵겠죠, 엔진. 예. 이건 다 외국 기업이에요, 다. 예? 역시. 우리나라는 하드웨어예요, 하드웨어. 이거 우리나라가 만들거든요. 하드웨어. 어쨌든 이런 거 만들려면 공장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공장들, 그 다음에 기계들, 그리고 요거에 대한 원재료들, 그런 것들이 다 자산이죠. 그리고 그걸로부터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거고요. 영업 현금 흐름이에요. 어쨌든 자꾸 딴소리 하는 걸. 어쨌든 그게 영업 현금 흐름입니다. 자, 영업 현금 흐름은 복습해 볼까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첫 번째, OCF죠. OCF. 영업현금 흐름이죠. 잉여현금 흐름은 FCF는 첫 번째 영업현금 흐름. 우리가 재무액에서 배웠던 영업현금 흐름과는 조금 다른 차원의 좀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조금 협소한 의미가 좀 협소해. 얘는 EBIT 1-T 플러스 D 이렇게 쓸 수 있다고 했었고, 혹은 EBITDA 1-T 플러스 D 곱하기 T. 이거 암기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거 암기한다고 해서 문제 풀리는 거 아니에요.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순운전자본. 순운전자본의 증감이죠. 이거 고려하는 거죠. 순운전자본의 증감. 재무회계에서는요, 요 1번과 2번을 합쳐서 영업현금 흐름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렇죠? 순운전자본의 증감까지. 영업과 관련되어 있는 자산 부채의 증감이잖아요. 재무회계에서는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부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FCF는요, 투자 관련된 CF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투자와 관련된 CF까지. 뭐 크게 자본적 지출이라고도 부르죠. 자본적 지출 또는 기계 구입액, 영업자산 구입액, 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영업자산 처분액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됩니다. FCF는요. 그러면 이 FCF를 벌어들였어요. 얘를 벌어들여서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권자 주주한테 빌린 돈의 대가를 갚아야겠죠. 그렇죠? 채권자한테는 얘를 이자 비용의 형태로 주고요. 그 다음에 주주한테는 어떤 형태로 줘요? 배당 형태로 주죠. 배당이나 혹은 배당 줄 수도 있고 유보식으로 그냥 나중에 줄게, 나중에 더 큰 돈을 줄게, 우리가 유보를 해서 또 자산에 투자한 다음에 더 돈을 많이 벌게, 그래서 배당을 향후에 더 많이 줄게 라는 개념이 유보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주주한테 가는 돈은 배당이겠지만 지금 당장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유보해서 줄 수도 있고요. 됐죠? 여러분, 이자 비용 먼저 줘요? 배당 먼저 줘요? 이자 비용 먼저 주죠? 그 다음에 배당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 순서 잘 보시고. 자, 여기서 한 가지
그러면 기업은 이 자산을 투자하기 위해서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을 조달해야 되는데 그러면 FCF가 극대화되게 하는 또는 여기 기업 가치, 여기 자산의 가치 있죠? 자산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타인 자본과 자기 자본의 구성 비율은 어떻게 될까? 라는 문제. 이게 MM 이론과 관련돼 있죠. 그렇죠? 어떤 구성 비율로 해야지 기업의 가치, 자산의 가치가 극대화될까? MM. 배당을 하는 게 좋을지, 유보를 하는 게 좋을지, 주주의 가치에 어떤 요소가 더 영향을 미칠까? 배당 정책 이론. 이런 것도 뒤에 쭉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됐죠?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을 좀 드렸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요. 제가 오랜만에 약간 강의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치네요. 잠깐 쉬었다가 하도록 할게요.